지난 월요일이었죠. 배가 고파 라면을 끓이다 중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교 형제가 정말 다행히도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었다. 아동보호기관과 학교에서는 형제들이 엄마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에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한부모 가구가 41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언제든 이런 사고가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기도 하죠. 어제 국회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여야가 좀 제대로 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한 평가들이 나왔죠. 근데 또 하잖아요. 논평 같은 거 내놓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정부 질문 추미애로 시작해서 추미애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먼저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평가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적이나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에 분명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과제가 생겼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동료 의원들께도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치신 국민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정치를 국민들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기국회를 본격화하기를 바랍니다. 4일간의 대정부 질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고 특히 이 추미애 장관의 세치혀와 억지 궤변과 불공정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린 점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세치혀와 억지 궤변을 엄히 나무라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 대정부 질문 답변 태도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오만과 궤변과 세치혀를 놀린 그런 장이었습니다. 네, 뭐 각 당의 이제 판단이 다른 건데요. 기자들도 보면서 좀 일하는 국회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네. 개인적으로 이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질의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민생 대책을 비롯해 중요한 민생의 이슈를 다뤄야 했던 소중한 시간의 대부분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를 둘러싼 정쟁이 허비됐다. 이런 얘기. 또 자신이 87년생인데 자신이 태어난 해에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때 주역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젊은 시절의 뜨거움을 과거의 무용담이 아니라 이 시대의 벽을 부수는 노련한 힘으로 되살려줄 것을 강하게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은 청문회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간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국방장관 청문회도 있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간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 동부지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부지검에서 내놓는 수사를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이 이유는 수사가 8개월 정도 지연이 됐고, 그리고 이 동부지검장이 지금 김관정 지검장인데 추미애 장관이 보낸 사람이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보낸 사람이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것이고, 또 간단한 수사인데 8개월이나 지연됐으니 그 과정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야당은 지금 이 추미애 장관 관련 논란은 무조건 오래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리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내놓는 거는 좀 그 후를 좀 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국정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특임검사도 얘기를 했었죠. 뭐 특별검사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포석을 깔아놓고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추가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되게 오래 끌었어요. 8개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오래 끌 건 아닌데 김도읍 의원이 한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제 여기 뭐 박석영 검사라고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었던 검사고 또 조서에서 뭐 누락됐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부지검에 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렇죠. 아들 의혹 이거 무마를 해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김부겸 전 의원을 당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애매하네요. 아니 뭐 이 김부겸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뭐 위상이나 의미하는 바가 있죠. 당 대표 때 약간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사실 뭐 당 대표 임기 문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가 되면은 중간에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김부겸 전 의원이 계속 했었죠. 네, 선거 이후에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한 거는 그러니까 이 통합을 위해서는 호남도 영남도 다 이제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는 호남 출신이고 그러니까 국민통합을 위해서 영남의 인사가 좀 필요한데 그 대구에 나가서 당선도 됐었고요. 이번에 선거 결과도 봐도 대의원들 보면 영남 대의원들도 많은 표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모셔와서 국민통합위원장을 통해서 당이 하나 되는 그런 쪽으로 가보자라는 게 이낙연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석을 해보자면 당대표 선거 때 그때 사실 김부겸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하고 조금 그렇죠. 연합 같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로서는 김부겸 전 의원은 어떻게든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저는 오늘 이 국민통합위원장 이거 보면서 국민의힘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게 비슷하게 임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국민의힘도 이런 비슷한 위원회를 하나 꾸렸는데 그러니까 호남 쪽 이 아우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정운천 의원이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거든요. 지금은 비례대표지만 그러니까 거기를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김부겸 전 의원도 지금 대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로도 해석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인 것 같아요. 박성우 기자님. 박정우 기자님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다른 말 고운 말. 그러니까요. 저를 우회적으로 그렇게. 네, 그리고 정경련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좋을 것 같은 거 아닌가요? 정경련과 국민의힘은 왜 안 좋았을까요? 그렇죠. 원래는 이 국민의힘이 보통, 그러니까 보수 야당이 보통은 기업을 좀 옹호하고 뭐 지원해준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찾아가게 된 거는 이미 찾아간 것 자체부터가 이 시작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정경련이 긴장해서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5일에 이 권태신 부회장이 찾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정경련 쪽에서는 이 지금 이 공정경제 3법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뭐 다중대표 소송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같은 거 예를 들자면은 원래 이 공정거래 관련된 사안 있잖아요. 담합 같은 것들 이런 거는 공정위만 전속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을 하면 그때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폐지한다라는 게 얼핏 보면 이 기업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검찰이 마음대로 이 고발이 없어도 그 전 단계가 없어도 바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압박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나머지 이 법안들도 비슷하게 좀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하는 법안인데 이제 이거를 좀 법 개정을 막아달라라고 정경련 측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 당도 정강정책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은 개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딱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견차만 보이고 헤어지게 됐는데 이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이 경총 회장도 다음 주에 김종인 위원장 찾아간다고 하거든요. 좀 절박하게 찾아가고 있는 건데 사실 좀 따져보자면은 이 앞서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국회에서 여당이 원하면 법안 처리는 다 가능합니다. 의석수 자체가 밀리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야당을 찾아가는 거는 여야 모두가 찬성을 해버리면은 뭐 비빌 곳이 좀 없다라는 그런 경영계 쪽의 판단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은 없나요? 또 여전히 굉장히 보수적인 그 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오늘부터 당장 그런 뭐 어제도 그랬고요. 그런 분위기가 드러났는데 일단은 이 투톱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와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중한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공정경제 3법은
쟁점 하나하나마다 우리 기업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좀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신중한 입장을 말했으니까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좀 해석이 되고요. 당내에서도 반발 많습니다. 이게 뭐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반대로 뭐 안 된 법안들도 많이 있고요. 이 대표적으로 이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공청회 같은 거 통해서 입장 들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반면에 장제원 의원은 이게 원래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추진했던 법안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견이 좀 갈려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오프닝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초등학교 현재 뭐 부모 없이 라면을 이제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굉장히 크게 다쳤고 특히 형이 그렇게 많이 다쳤다고 했었거든요. 네. 다행히 깨어나기는 했답니다. 둘 다 깨어났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통신비 2만 원 할인에 들어간 예산을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차라리 쓰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작은 위로와 정성을 거부하자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내용을 보면 통신비 9천억 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향해서 부자 서민할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9천억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건 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 원 받고 싶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천억을 들여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추진할 게 아니라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 참 안타까운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걸 좀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부터 해결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오늘 뭐 관련 내용이 있긴 있었어요. 이낙연 대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세심한 돌봄 지원 방안을 시행했으면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양양자 최고위원은 우리 사회 국가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 뭐 두 아이를 키운 엄마, 국회의원, 집권 여당 지도부로서 너무나 부끄럽다. 돌봄 교실을 이용 못하는 아이들, 등교가 중단돼 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의 상황을 시급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SNS에서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라든지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부모랑 떨어져서 이제 격리를 하라는 그런 이제 조언들을 하고 혹은 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이 보호 기간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이게 뭐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부모가 거부하게 되면 이번에도 뭐 음식을 좀 지원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부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마음 아픈 거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그 돌봄을 잘 받지 못하거나 학대당한 아이들조차도 부모랑 헤어지는 걸 좀 그렇게 괴롭힌 부모도 좀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다른 것 같아요. 옵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저는 조금 뭐랄까 급진적인지 모르겠지만 강제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계속 방치를 했다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그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밖으로 나가면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밖이 굉장히 안전한 곳이다라는 거를 국가 사회에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보고 있어요. 자, 추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합의한 상태가 그러니까 오늘 이 예결위 열어서 정부의 설명을 듣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열어서 이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거. 이게 여야가 그간에 합의해 놓은 상태고요. 그 일정대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부의 제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기존에도 계속 나왔던 지적인데 이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가지고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은 이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하자 이렇게 하고 맞서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요. 네. 김홍걸 의원이 제명이 됐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제 뭐 재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신고 누락 의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었고 또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았죠 당내에. 근데 이제 생전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한정 의원이 좀 비판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결단을 내리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제명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당내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사실은 제명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들어온 속보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김홍걸 의원은 비례대표잖아요. 그래서
이 자진 탈당을 하게 되면은 의원직을 잃게 돼요. 근데 이제 제명 조치를 하게 돼서 나가게 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이 자진 탈당 권유보다는 비례대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그러니까 일종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그런 징계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김한정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비판을 했는데 그 취지가 뭐냐 이렇게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본 걸로는 의원직 사퇴, 그러니까 즉 자진 탈당하라는 그런 취지로 많이 읽혔거든요. 근데 일단은 당에서 선제적으로 제명 조치를 한 거고요. 이 김한정 의원은 오늘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옛날 얘기도 꺼냈는데 이 김홍걸 의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뇌물수수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때 이 내용을 실토받기 위해서 미국에 갔던 청와대 관계자가 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전할 때 대통령이 얼마나 참 심각하게 마음 아파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시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꺼내면서 비판을 한 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좀 뭐 나가라던가 그런 의미가 그러네요. 있는 걸로 해석이 되죠. 네,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까지 꺼낸 건데 어떻게 보면은 김홍걸 의원 측에서는 뭐 별 얘기 없나요? 뭐 제명에 대해서는 아마 입장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방금 결정이 된 거라서 그렇죠. 아마 차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몰랐다. 이 배우자 쪽에서도 뭐 분양권이 재산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했고 김 의원도 분양권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수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당에서는 이게 당의 그리고 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그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해야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제명 조치를 한 것 같은데요. 윤리감찰단에서도 제명을 좀 권유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국민의힘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최근에 국토교통위 사부임을 했는데 있는 동안에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자들이 그 피감 기관 공사를 한 1천억 원? 다 합하면 1천억 원인 건지 지금. 네, 그렇죠. 수주를 했다. 네. 다 합쳐서 1천억 원 수주를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이거 꽤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굉장히 액수가 많고 특히 이제 이해 충돌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면은 이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이 자신의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1,0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일종의 공사 수주와 신기술료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이게 일감 몰아주기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 국토위원이라는 피감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활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 방금 제명같이 시켰는데 어떤 그렇죠. 식으로 조치를 할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송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미국 대선 D100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특집으로 모셨던 이제 전문가 박원곤 교수 여기서 모시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대선 판세 분석과 함께 그리고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이슈들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박원건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 바쁘시죠? 다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가 되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 김 박사도 마찬가지지만 의도적으로 최대한 예측에는 좀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말 안 해요. 이제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흑역사를 2016년에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사실은 7월에 저희가 모셨을 때 백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네. 백신이 그렇습니다.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많이 뒤지고 있었으니까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백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10월 안에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저께 또 얘기를 했죠. 네. 특히 미국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백신이 빨리 나와야 내년 여름 늦 봄이나 아니면 여름 정도가 돼야지 이제 백신이 가능하다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받아서 잘못된 그런 판단이다라고 본인 지휘하에 있는 CDC의 책임자를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빠르면 11월 3일 이전에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면 여전히 쉽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얘기죠. 특히 빌 게이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본인의 그 빌 게이츠랑 메린다 재단에서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예산상으로 도와주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내년 하반기는 돼야 본격적으로 그 접종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번 접종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소한 한 3번 정도의 접종이 필요하고 또 6개월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사활이 걸리는 일단 뭐 나오기만 하면은 뭐 한 번이든 3번이든 6번이든 그렇죠. 나왔다 네. 하는 걸로만 해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미 대선의 이제 관심 있는 주요 쟁점들을 보면 현재 미국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경제가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79%까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이건 뭐 메디케어 이 문제 때문에 여전히 민주당, 공화당 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두 번째 쟁점이고 세 번째는 미국 대법원 판사 임명 건이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폭력 범죄, 이제 그 다음에 외교 정책 그런 순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가 82%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는 39%가 코로나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코로나고 뭐고 나는 일단은 트럼프고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면 그만큼 바이든 후보 지지층을 흔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셈법이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보면 민주당이 47%, 공화당이 약 35%로 민주당이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을 뒤집음으로써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끌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보면은 근데 민주당하고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더 관심 있는 관심사가 다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건데 건강보험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바마 케어의 레거시를 트럼프가 갈기갈기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거 통계를 보면요. 그 의료 서비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민주당 바이든 후보 지지자 같은 경우에 무려 84%가 관심이 있고 트럼프 지지자는 48%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 대법원 판사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게 양쪽에 다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5대4로 보수가 5명 그리고 좀 약간 진보 쪽 판사들이 4명 있는데 그중에 진보 판사 중에 한 명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나이가 너무 많고 최근에 또 암이 또 발병했던 얘기도 있고 해서 결국 그 자리를 다음 대통령이 누군가를 임명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걸 놓고 싸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보 측, 민주당 측에서는 저거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고. 역시 김지훈 박사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지금 수치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지지자가 66%, 트럼프 지지자는 61%. 거기는 아마 낙태 문제 때문에 보수 대법관 하나 딱 집어넣어서 낙태 문제 예전에 이제 허용했었던 그 판례를 뒤집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맞습니다. 그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폭력 범죄는 뭐 당연히 공화당 지지자가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는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쟁점에서조차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일종의 그 서로 간의 그 의견이 매우 나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한국 신문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하나 여론조사가 나왔다. 근데 이제 라스무센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네, 라스무센이 뭐 아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많겠지만은 뭐 조금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리하게 나오는 결과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다른 걸 봐도 조금씩 좁혀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라스무센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트럼프를 좀 잘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지지율, 그 뭐 알다시피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나온 여론조사를 평균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그 8월 31일까지로 나온 평균을 보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49.6%, 트럼프 지지율은 43.4%. 그러니까 바이든이 약 6.2% 정도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7월 이후에는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상승 추세인데 트럼프의 상승세가 조금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스무센 같은 데서는 트럼프가 이기는 거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심각하게 추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경합주죠. 경합주죠. 그렇죠. 우리 교수님 경합주 중에 제일 중요한 주는 어느 주라고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게 경합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그 차이가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요. 8월 이후에는 특히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 감소와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 경합주에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경합주라 말은 위스콘신, 플로리다, 미시간, 뭐 펜실바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아리조나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아리조나가 경합주가 됐어요. 이게 전부 다 1%에서 4.7%까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게 리얼 폴리틱스의 9월 2일자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린대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근데 여기가 또 오차 범위를 밟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생각하면 한 6%까지가 격차 이상이 벌어져야 오차 범위 바깥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펜실바니아가 4.7%로 그나마 제일 범위가 넓은 거고요. 나머지는 뭐 2%, 3%입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누가 우세한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판세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바이든 후보한테는 약간 좀 굉장히 좀 빨간색으로 변해가는 공화당 쪽으로 원래가 빨간주였는데 지난 5번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3대2로 공화당이 이제 3 그리고 이제 2번 민주당 대통령한테 갔었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공화당 세다고 보는데 오바마 때 한번 왔었어요. 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근데 문제는 버지니아가 바로 위에 붙어 있잖아요. 민주당 쪽으로 변해가면서 이게 슬슬슬 민주당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아리조나가 되게 흥미로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원래 완전히 공화당 대통령만 나오는 데인데 근데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경합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하고 근데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굉장히 이주를 많이 하고 있고 히스패닉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오하이오 주를 만약에 먹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전체의 어떤 인구 구조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를 파악해주기에 오하이오는 너무 공화당이 됐고 너무 나이가 많아졌고 너무 백인 위주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이제 어떤 미국의 전체 바로미터를 보여줄 수 있는 주는 아리조나가 될 거다.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흥미로운 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조나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 박사랑 얘기한 게 전 매우 중요한 게 2016년 우리 흑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도 여론조사가 상당히 오차 범위 나왔었는데 네. 그때도 제가 김 박사랑 같이 우리 얘기하면서 이전에 과연 이주가 어떤 당이 우세를 했느냐가 뭐 사실 역사적인 그 추세가 쉽게 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2016년 그게 다 뒤집힌 거죠. 그래서 사실 통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016년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많이 사람들이 데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 똑같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 통계의 기본적인 것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트럼프가 되는 거고 우리가 2016년에 틀렸던 것처럼 원래 통계의 추세를 보면 아 이것은 그 당시 힐러리가 된 거다라는 것처럼 읽으면 이번엔 바이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되게들 조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힐러리 때 그때 그 뭐랄까 실패 원인을 매우 철저히 분석을 해서 바이든 캠프가 그때랑은 좀 다르게 그 캠페인을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좀 들기는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말씀하셨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다 따놓은 곳이다, 뭐 잡아놓은 물고기다 생각해서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코로나가 또 역시 변수죠. 그래서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또 전통적인 유세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입장이고. 저는 뭐 또 다른 측면에서 트럼프가 좀 유리한 게. 지금 유세를 트럼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가서 유세를 하고 또 트럼프의 유세와 바이든의 유세는 사실상 주목도가 매우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한편에 이 방송을 하는 듯한 쇼를 하는 듯한 잘 꾸며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관중들이 오고 청중들이 오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바이든은 굉장히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제한된 범위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도는 떨어지고 저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유세가 더 재밌어요. 보고 있기는. 사담입니다만 네. 제가
개강을 해갖고 이제 포항까지 네. 차를 몰고 가면서 이게 한 4-5시간 운전을 하니까 이 공화당과 이 민주당 전당대회 수락 연설을 들었어요. 그 바이든 후보의 수락 연설은 28분이었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수락 연설은 1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28분이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한 15분. 근데 1시간은 막 싹 지나가요. 근데 1시간은 정말 집중도 있게. 물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에 대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얘기들이지만 네. 그만큼 짧은 단문으로 청중들을 선동하는 식으로 갔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얘기는 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고. 근데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몸에 좋은 음식이 맛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만 해도 눈길이 더 가는 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뭐 그런 것 같은데 좀 있으면은 이제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9월 29일에 이제 첫 토론회가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제가 여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회는 또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죠. 크리스 월러스가 맡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TV 토론회 하면은 트럼프가 유리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도 이미 했는데요. 유권자의 47%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할 거다. 41%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훨씬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고 그리고 2016년 또 기억하시겠지만 힐러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하는 토론에 굉장히 능하죠. 본인이 또 공직도 많이 했고 변호사 출신이고 말도 잘하고. 근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쇼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편의 약점을 파고들까를 너무 잘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의 지금 가장 큰 뭐랄까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나이가 많고 또 이 말하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좀 어눌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런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대선 이 토론이라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사실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난번에 뭐 거의 뭐 기록적인 아마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눈길을 안 줘요. 상원의원 선거. 네, 의회 선거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상원의원 선거 35석 상원의원석이 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한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총 100석 중에 공화당이 53석이고요.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이 47석이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이제 4석을 더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미국 그 상원의원 선거는 2년마다 그 전체 100명 중에 3분의 1이 하는데 임기는 6년이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선거 같은 경우에 현역 기준으로 공화당 지역구가 훨씬 많습니다. 23곳이고 민주당 지역구가 12곳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을 수성하면서 저쪽을 갖고 오는 그게 2배가 더 많으니까 그만큼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공화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 경우 23곳 중에 13곳이 경합주. 그러니까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2곳 중에 2곳만이 경합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워싱턴 포스트가 그저께 그 최종 설문조사한 거에 비해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뭐 결국 대선이랑 다 연계가 돼 있고 코로나 상황 아까 말씀드린 쟁점이랑 다 연계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렇군요. 상원이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은 물론 이제 대통령이 먼저 나가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임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필리버스터가 또 있고 해서 사실 뭐 상원이 이번에 어디에 가느냐도 굉장히 뭐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대선 50일이 채 안 남아서 또 기념 비슷하게 해서 박원건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투리 뉴스까지 전달해드리는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가짜 뉴스 퍼뜨리다 결국엔입니다. 누가 퍼뜨렸어요? 50대 유튜버입니다. 네, 8.15 광화문 집회 당시에 네. 시위 참가자가 경찰 버스에 압사당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다가 네, 결국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검찰에 송치됐고요. 종로 경찰서가 이 유튜버 김모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목은 이랬습니다. 경찰차에 깔린 사망자.
이런 제목으로 달고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민이 경찰버스 차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앞차가 고의로 후진을 해서 뒷차 사이에 끼이게 만들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망했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 20여 분간 살려달라 애원하는 비명 속에도 경찰이 시동을 켠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등등의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시민들이 진정을 넣었는데요. 경찰이 그래서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이 이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여기에 육안으로 움직이는 게 전혀 없다. 버스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다. 예.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보통은 버스가 움직이려면요. 주차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면 그 불이 반짝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시동 걸고 막 그런 거. 그런 불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나가려면 브레이크를 떼야 되니까 그런 신호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끼어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은 서 있는 버스에서. 뭐 그런 정도도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서 김 씨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니까 먼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과 영상 올리고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청년 취업에 힘 보탠다입니다. 누가요? 정부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청년의 취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여기를 이제 내년부터 3년 동안 이게 지원이 되는 건데 지나면 또 지급받도록 다시 한 번 더 했고요.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인원을 확대합니다. 고용 하면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이제 원래는 한 번만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서 졸업 또는 중퇴 이후에 2년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소득 기준에 맞으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을 하는 건데 취업 후에 3개월 근속하면 또 잘했다고 취업 성공금 50만 원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는 평생 1회 지원한다고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지원 종료하고 3년이 지나면 재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일단 유예 기간을 두고 한 번 지원받고 3년 후에도 실업했네? 그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3년 후에 실업을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계속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18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최대로 받으려면 5번 정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계산이 되셨나요?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갖고. 아니, 이렇게까지 받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고 그냥 취업해야죠. 취업이 돼야죠.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뭐 대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청년들한테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저소득이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저소득은 아니에요. 그래요? 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20% 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4인 가구 기준 569만 원, 570만 원이 채 안 되는 정도인데 저소득이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570만 원이면은? 그래서 정부가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해서 이 지급 요건을 확인하는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혼해서 소득이 좀 그러니까 제대로 계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 서류나 친족의 사실 확인서로 증빙을 하면 부모를 또 가구 소득에서 산정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조금 더 문을 열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 뭔가요? 제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청년 정규직 1명당 최대 900만 원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니까 중소기업분들 이거 청년 추가 고용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귀성 자제하랬더니 축캉스입니다. 축캉스? 와, 이게 시집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본가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다니지 말란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단풍도 들 때가 됐고 일가는 다들 또 연휴니까 어디 놀러들 많이 가시나 봐요. 맞습니다. 첫 단풍철이 겹친 강원 설악권 동해안 일대 예약률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바닷가를 조망하는 동해안 일대 규모가 큰 주요 리조트와 호텔 같은 기간에 예약을 잡기 위해서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다라는 거고 서해안도 마찬가지로 주요 리조트 예약률이 100%에
이르는 등 예년 이맘때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업계가 그래도 조금 호황이면은 그건 또 좋은데 확진자 수가 또 많이 나올까봐 걱정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객실 예약이 저조해서 피해가 컸던 리조트 업계는 오랜만에 찾아온 호황이 좋긴 하지만 만약에 이로 인해서 특별 방역 기간에 정부가 그 이후에 거리두기 수준을 높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방역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각 지자체도 추석에 가급적 고향 방문 자제하라고 했는데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비상 상태를 유지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추석 연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네. 계속 조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세요.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너무 바쁘시다면서요. 제가 사실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저희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직원들을 많이 채용한 상태에서 네. 회사를 돌보느라고 네. 죄송하지만 오늘까지가 네. 네, 번창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 또 건강하시고요. 건강 네. 잘 챙기시고 뉴스 더 있습니다. 계속된다고 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7시에 김지은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